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기사가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택시업계가 강경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 카풀에 대해서도 풀어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과 야3당 사이 간극이 여전합니다. 꼬일 대로 꼬인 정국, 이 와중에 당 내부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잠시 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방에 한방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 북부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큽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택시기사 10만 명을 모아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숨진 택시기사 분향소를 방문해 감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와 관련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유보하되 당장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SNS를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5천 명 늘어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전망치인 월 평균 18만 명 증가에는 못 미치고 주력 산업이 몰린 제조업은 오히려 9만 1천 명 줄었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해 중부 대부분 지방에 한방 눈이 내립니다. 빙판길로 인한 교통 대란이 예상돼 출근길은 대중교통이 막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1년 전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첫 한방눈에 거리는 순식간에 새하얀 눈세장으로 변했습니다. 출근길까지 눈이 이어지며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고 교통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낙상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에 중부 서해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출근길 무렵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다소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이번에는 아침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 기준인 5c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 북부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출근길에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일찍 운전한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블랙아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갖다 낮추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거리를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확보하면서 운행하는 것이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눈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지만 이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겠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저체온증 사망자도 열흘간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17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48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해 4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뜻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뒤로 판단을 미룬 거죠. 이 지사의 의사를 수용했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인데 당 내부 의견이 여전히 분분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도 징계 여부 발표를 하루 미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뜻을 그대로 수용해
당원권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내 갈등 조짐을 의식한 듯 단결과 한 팀을 강조하며 논란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에게 내려진 조치는 선거권과 공직 후보 신청 자격까지 제한되는 당원권 정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당무위원회 의결이나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은 정무적 조치에 불과해 사실상 징계는 재판 뒤로 미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지사 주장대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아내 김혜경 씨가 일단 해경군 김 씨 트위터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 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대법원까지 갈지 1심, 2심에서 보고 갈지는 그건 윤리위에서 윤리심판원이. 하지만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에 상당한 부담을 준 만큼 이 지사 스스로 탈당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검찰의 해경군 김 씨 트위터 사건 불기소 결정과 민주당의 이 지사 징계 유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1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내년 1월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본 방향에 합의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에서 합동 피켓 시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동의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 밀실 야합을 했으니 선거제도로 다시 한번 뭉치라고 꼬집었습니다. 평화당은 거대 양당의 횡포로 망가진 국회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의당은 5당 합의를 위해 더불어 한국당 시즌2를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6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고 실업률도 9년 만에 최고로 나타나 반짝 회복일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었습니다. 중국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임직원 600여 명이 단체 관광을 오는 등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뚝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동안 일자리가 특히 많이 줄었던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은 지난달에 감소폭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5천 명 증가해 지난 1월 이후 10달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5천 명으로 추락하며 이후 넉 달 연속 10만 명에 못 미쳤던 증가율은 5달 만에 다시 1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16만 5천 명은 지난해 한 달 평균 증가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의 원래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주력 산업이 대거 포함된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9만 1,000명이나 줄었고 30,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이미 장기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3.2%로 집계됐습니다. 30대나 40대 같은 또 이런 연령 주로 취업이 많이 되어 있을 만한 그런 연령층의 고용 상황이 다소 좋지 않아서 이런 모습들이 다소 이제 실업률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취업 준비생 등도 수치에 포함해 흔히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확장 실업률은 특히 청년층에서 21%가 넘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이 상반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22명이나 무더기 증인 신청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달여 만에 열린 항소심에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측근 대부분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무려 22명에 이릅니다. 1심에서 지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검찰의 진술 증거에 동의했던 것과는 상반된 전략입니다. 지금 2심에서는 결국 그 증인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저희들이 증인들의 직접 그 합리성을 추궁함으로써 법원에다가 이 증인들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실상 반대 신문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원심의 부당함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부를 필요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쟁점으로 다투는 항소심의 특성상 모든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하더라도 구속기한이 내년 4월에 끝나는 만큼 일주일에 2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어떤 증인을 법정에 부를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7년 동안 풀려나 있는 게 특혜가 아니라며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는 건데 술과 담배를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왜곡이라며 난데없이 배우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황제보석 논란의 주인공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전 회장은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단 말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회장님 어떤 게 죄송하세요?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 재판정 분위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보석은 재벌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계속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간암 치료 중에도 술집을 오가는 모습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재벌이 떡볶이밖에 안 먹느냐고 불쌍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광 수사가 MB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됐고 최근에 황제보석 논란엔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9월 달부터 일어난 일들이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최이배 의원이에요. 배후 세력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고요? 추측이죠, 추측.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유죄가 사실상 확정돼 도주 우려가 크고 현재 280여 명의 암 환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돼 있다며 이 전 회장 치료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달 남짓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풀려난 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재판 내용을 바탕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부정채용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장은 2014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가 이루어진 각각의 전방감시초소 GP 11곳에 대한 현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남북은 하나의 GP마다 각각 7명씩 검증단을 투입해 모든 화기와 장비, 병력이 철수했는지, 모든 지하시설물이 매몰, 또 파괴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GP를 서로 방문한 것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 진행이 된 남북 GP 시범 철수 상호 검증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지켜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상호간 GP 철수 그리고 또 상호 검증은 우리 국방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북의 65년 분단 사이에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사건입니다.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또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오늘의 그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디엔비에트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이 65년 분단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남북이 감시초소를 서로 들여다보는 건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군사 긴장 완화가 눈에 띄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세호 기자. 네. 자, 오늘 일단 작업이 좀 궁금한데 마침 네. 뒤에 화면이 있잖아요. 조금 네네. 간단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실래요? 네, 지금 저기 노란색 이제 그 표지판 같은 저 부분이 이제 남과 북의 공동 검증단이 함께 만나는 장소를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네. 이제 저 위치에서 이제 서로 접촉한 이후에 이제 작업을 진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계속 오늘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저게 이제 오전 9시경 모습인데요. 이제 네. 남측 검증단과 이제 북측 검증단이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반갑게 악수를 나눈 뒤 이제 대화를 한 뒤에 곧바로 북측 GP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측은 오전에 북측 GP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쳤고요. 그리고 북측 검증단 역시 이 인원들이 오후에 우리 측 GP로 넘어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후 한 5시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북은 각각 11개조로 모두 154명의 인원이 검증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상대방의 GP를 직접 방문해 살핀 것은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네. 남측 11개조, 북측 11개조, 그렇습니다. 각각 네, 11개조. 맞습니다. 자, 말 그대로 상호 점검, 상호 검증. 무엇을 좀 검증하는 건가요? 네, 우선 중점 점검 대상은요. 이 모든 화기와 장비가 네. 이제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는 이 구조물들이 완전히 철거가 됐는지, 그리고 이 지하 시설물의 이 매몰과 이 파괴 상태 등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얼마 전 이 GP 10개를 한꺼번에 날리는 장면들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는데요. 네. 이 자세히 보면은 그 GP 밑에 이 구조에 이 일부 이 파편이 같이 폭파와 동시에 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사진 스틸 사진으로도 여러 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 당국자는 이제 이게 겉으로 보이는 GP 건물뿐만 아니라 이 지하 시설물까지 이게 밑에서 같이 폭파하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 측 점검단은 이 북측의 GP 지하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살피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기본 촬영 장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내시경 장비 같은 특수 장비도 함께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파편 튀는 장면이 지하 시설물까지 폭파하다 보니까 생겨서 그렇습니다. 나온. 그래서 이 전체 폭파하고 밑에서도 일부가 이제 폭파되는 장면이 이제
자세히 보면 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GP 철거 과정에서 북한의 철거 작업이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당시에는 우리랑 이게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크레인과 같은 이런 중장비들이 동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TNT로 이렇게 폭파하는 장면들을 보여준 반면에 이 북한은 처음에 우리에게 공개된 사진이 이제 스틸 컷이 그때 아마 2개였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망치와 이제 곡괭이를 직접 들고 지금 나오는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저게 저렇게 해서 언제쯤 작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들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네. 이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이걸 비교까지 해가면서 뭐 폭파대 곡괭이 뭐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까지 했죠. 그 곡괭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기 무색하게 이 닷새가 정도였을 겁니다. 닷새 지난 뒤에 북한이 바로 이게 폭약으로 10개 GP를 한꺼번에 모두 날리는 모습을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모습이 나름대로의 이 남북 군사 이행에 어느 때보다 자신들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북한의 의도다. 네. 그럼 조금 더 좀 들어가 보죠. 사실 민간 분야보다 이 군사 분야가 훨씬 더 민감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체가 좀 신속해 보여요. 네. 네, 사실 이제 GP라는 이 공간 자체가 남북이 직접 총을 겨누며 이 감시하는 가장 이 첨예한 이 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곳은 뭐 3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실제로 네. 소총의 이런 유효 사거리보다 더 짧다는 얘기도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측 GP는 방어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북측 GP는 공격을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관측 장비가 우리보다 사실상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이 DMZ 내 GP를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군사적 위험을 그만큼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지난달 22일이죠. 6.25 격전지였던 이 강원도 철원 DMZ 내에서 남북이 12m 폭의 이 전술 도로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한강하고 공동 이용을 위한 이 수로 조사에 나선 점 등도 북한이 그만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네. 분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강하구 조사 부분도 그렇고 또 철도 최근에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네, 철도 조사 부분도 그렇고 뭐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또 핵심 분쟁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긴장 완화에 대한 좀 대목이 더 눈에 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또 그렇지만 또 풀어야 될 과제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과거 뭐 1년 전 이제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에 네. 비하면 엄청난 이제 이런 진전이 있다고는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남북 간 대표적인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문제죠. 예. 이 남북은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두고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합의서에서 이제 그 북한이 NLL 일대라는 표현을 쓴 건 상당한 진전이긴 한데요. 이 NLL 일대, 이 일대라는 부분이 이 북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경비 개선까지 포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군 관계자는 이 이제 문제를 모두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네. 이게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이게 구성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서해 NLL을 둘러싼 이제 본격적인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여기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어떤 정말 영향이 네.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동위원회 그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붕괴 위험에 노출된 서울 강남 대종빌딩에 최하위 안전등급이 부여가 되고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긴급 안전진단을 통해 대종빌딩을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고 사용 제한을 건물 입주민 등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출입 통제는 오늘 자정부터 할 계획입니다. 어머니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살 A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 십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가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양초에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로 무너진 주택에서 나흘 만에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주택에서 5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 서울시 교육청 감사팀과 외부 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에 제기된 여러 불법 행위 등 공익 침해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유총 공익을 해왔는지 여부라든지 이덕선 이사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 여부 그 정도 볼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이사장 선출 절차상 적법성 외에도 광화문 집회의 교사 학부모 강제동원 의혹, 서울 지회장 폭행,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조직적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조사합니다. 시교육청은 이사회 회의록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회계장부, 통장, 예결산서를 준비하라고 지난주 한유총 측에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서울 지회장을 만나 사실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유총은 전날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경파인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새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 특히 이사 가운데 이사장을 선임한다는 2010년 승인된 정관 규정과는 달리 일반 회원인 이덕선 씨를 곧바로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덕선 이사장 체제가 바로 좌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익을 침해한 정황이 발견되면 설립 허가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국세청이 연간 탈세 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30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 무기중개업자로 알려진 이규태 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이 포함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셀러리맨의 신화 가운데 한 명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기존의 주문자 생산 방식 OEM을 넘어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라는 새로운 ODM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 매출액만 8천억 원이 넘는 화장품, 의약품 기업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차명 주식의 배당 소득과 양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탈 세액은 36억 7,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25억 7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무기 로비스트이자 무기 중개업자로 알려진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혐의는 법인세 15억 1천만 원 탈루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3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5번째로 조세 포탈범 30명의 전체 포탈 세액은 667억 원, 평균 포탈 세액은 약 21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 계산서나 허위 신용카드 매입 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조세 회피처에 차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 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재단법인 K스포츠는 상속 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업계 소식 등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오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것을 계기로 택시업계가 강경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 20일엔 전국 택시기사 10만 명을 모아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앞 인도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최우기 씨의 분향소입니다. 국회 앞에 모인 택시단체 관계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며 정부의 거듭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 또한 중소기업 서민들을 죽이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최소한의 밥그릇은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향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횟수도 안 지킬 가능성이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단체들은 불법 카풀 서비스를 막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최 씨의 유서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0일에는 국회 앞 1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차량 1만 대를 동원해 국회도 둘러쌀 계획입니다. 또 기사들에게 카카오 택시 앱을 삭제하고 호출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그 끈이 다 달려 있지만은 개인 하나 전부 다 노력해가지고 택시 사업을 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택시 기사의 극단적인 선택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승차 거부와 불친절, 난폭 운전이 개선되기 전까지 지지를 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승차 거부도 있겠지만 교통안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요구를 시민들한테 요청하면은 박수 받을 텐데 그런 게.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가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네, 이렇게 카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큐 TMI. 오늘은 카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먼저 카풀에 대한 낱말풀이부터 해보죠. 네, 카풀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혼자 타면 히틀러 좋은 일만 시킨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기름 전역 캠페인으로 처음 카풀 운동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 카풀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분신으로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선 걸까요? 처음 카풀과 관련된 갈등은 5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가용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1년 반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죠. 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카풀이라는 이름으로 카풀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요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죠. 카카오 카풀은 그 예외 규정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죠. 택시업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택시 기사들은 평균 하루 16만 5천 원을 벌고 여기에 80%가량인 13만 500원을 회사에 산업금으로 지출합니다. 산업금 중 일부는 다시 기본급으로 받지만 기사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물가 수준에 비해 매년 수익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매년 떨어지는 수익 때문에 고민인데 더욱 저렴하게 운영될 경쟁 서비스가 부상하는 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 관행 등을 이유로 카풀 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께서 나경원 의원님 이제 나오신 걸 보고 오리지널 비박 게임인데 친박표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좀 비판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기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이니까요. 자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요.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박이 아닌 사람을 넓게 볼 때는 또 비박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립의 자리에 있고요. 저는 이제 친박과 비박, 금기어로 정하자. 친박과 비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 당 스스로를 자해하는 자해 행위로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무슨 탄핵 개파 이런 얘기 고맙네. 그러니까 탄핵 근데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탄핵 실적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 나 하영시킬 때 나는 그 대우가 누군지 알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탄핵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 날파리 같은 놈들이. 지금 어느 시점인데 어느 국면인데 그래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도 그래 자기 정치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그런 기생충 같은 놈들은 이제 없어져야 돼. 분명히 경고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탄핵 친척 중에 한 명으로 사형식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탄핵 정명기 의원 한번 얘기해봐. 이런 게 왜 이런 거야? 아니 봐보세요. 탄핵 찬성 반대. 자유. 아니 정영기 의원도 62쪽에 들어가. 나는 찬성표도 좋다고. 난 이런 거 같아. 정진석 의원 7적이면 나는 5적 안에는 들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2번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친박이었었지만은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박 비박이라는 것이 소위 폭력 조직들 칠성파니 양은이파니 이런 거 본인들이 짓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네이밍을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친박입니다만은 제 뜻과 관계없이 제가 비박이 된 것이. 사람의 발목과 유사하게 움직이며 능동적으로 힘을 내는 로봇 의족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로봇 의족은 내년 3월부터 판매 예정인데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목함 주례로 발목을 잃은 장병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한쪽 다리에 로봇 의족을 찬 사람이 일반인처럼 걷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입니다. 김 중사는 재활훈련 후 의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의족은 발목이 움직이지 않아 걸음걸이 등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딱딱한 의족과 달리 사람의 발목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로봇 의족이 개발되면서 이 같은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인 이 발목이 움직이는 로봇 의족은 자연스러운 걸음을 아주 유동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연구진은 로봇 의족 발목에 모터와 스프링을 적용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면서 무게는 해외 제품보다 0.4kg 줄인 1kg으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로봇 의족이 땅을 차는 힘은 세계 최고 제품과 같은 150Nm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 의족은 세계 최고 수준 제품 대비 동등한 힘을 내면서도 크기와 무게는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로봇 의족은 한번 충전하면 최대 4시간 동안 보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로봇 의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도 8천만 원 상당인 외국산 로봇 의족의 4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구진은 배터리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로봇 의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정문 부근에서 불이 났지만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 홍콩인 55살 궈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궈 씨는 종이 뭉치에 불을 붙인 뒤 난징 대학살에 항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수사당국에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보석금 84억 원의 보석을 허용하고 밴쿠버에 머물며 전자감시장치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등의 중심에 선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보라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멍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귀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앞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 윌리엄 어크 판사는 3일간의 보석 심리를 마친 뒤 보석금 84억 원과 전자감시장치 착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은 밴쿠버에 머물면서 위치 추적을 위해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크 판사는 잘 교육받은 멍 부회장이 도주의 우려를 보이지 않으며 보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할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보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석이 결정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멍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법정과 주변에는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현지 주민이 멍 부회장 석방을 지지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멍 부회장의 보석과 관계없이 미국에 신병을 인도하기 위한 심리는 예정대로 계속될 전망이며 캐나다 법원은 내년 2월 6일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창업자에 따른 멍 부회장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으며 중국 당국과 화웨이는 인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멍 부회장의 석방으로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 군이 외국에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논평에서 외국산 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으로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과 상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메시의 바르셀로나와 무승부를 거두고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틀 휴식 뒤 또다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활발하게 골문을 두드리긴 했지만 2%가 부족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감각적인 뒷공간 침투와 스피드를 앞세운 드리블. 하지만 슈팅은 골키퍼 발끝에 걸립니다. 곧이어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두드려봤지만 이번에도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손흥민은 바르셀로나 원정을 포함해 6일 사이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틀 전보다 슈팅의 예리함이 다소 떨어져 보였습니다. 팀 내 최다인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했지만 손흥민은 끝내 3경기 연속골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8분 덴벨레의 엄청난 스피드의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40분 극적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손흥민을 대신해 교체 투입된 모우라가 케인의 패스를 받아 귀중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이탈리아의 인터미란을 따돌리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초반 3경기 1무 2패에 부진해도 이후 2승 1무를 기록하는 무서운 뒷심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인터밀란은 홈에서 에인트호번과 1대1로 비겨 조별 예선에서 짐을 쌌습니다. 이기면 토트넘을 제치고 16강 진출이 가능했지만 17개의 슈팅을 퍼붓고도 한 골에 그쳤습니다. 리버풀은 살라의 결승골에 힘입어 나폴리의 다득점에서 앞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16강행을 조기 확정한 맨시티, 맨유에 이어 토트넘, 리버풀이 합류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소속 4팀 모두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습니다. YTN 김정입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보도한 사라진 방화,
화재 조사에 불편한 진실 시리즈가 방송기자클럽이 시상하는 뉴미디어 부문 올해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사라진 방화 시리즈는 200회가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찰과 국가수 등의 보고서와 감정서를 입수해 허술한 방화 조사 실태를 고발하고 특히 관련 데이터의 분석 내용을 모두 공개해 실증적인 데이터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추위 속에 새벽부터는 곳곳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부터 눈이 시작돼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와 영서남부, 충북 북부에 최고 5cm, 그 밖의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눈은 수도권의 경우 오전 중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8도, 울산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도, 대전은 4도, 대구와 광주, 울산은 7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날이 더 추워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마그마 수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수능에 이어서 등장한 단어인데 교육단체가 이례적으로 수능 난이도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뉴스큐 2부에서 소송 계획 직접 물어보겠습니다.